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될 당대표 예비경선 첫 번째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경준 기자입니다. 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당대표에는 모두 4명이 도전하는데요. 비주류 자주항격인 사선의 김한길 의원에 맞서서 범주류 계열의 재선 이용섭 의원과 사선 신계륜 의원 그리고 3선의 강기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는 12일 예비경선에서 후보를 3명으로 추린 뒤에 다음 달 4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립니다. 선거 방식은 대의원 50%, 권리당원 30%, 그리고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20%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요. 대의원 투표 비중은 과거보다 20%포인트 높였습니다. 그리고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 발표한 당원 전수조사 결과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210만 당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4만 2천 명의 당원만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상황이 이 당의 그늘을 보여줬다. 60년 정통 야당, 10년 집권 경험의 제1야당이라는 이런 화려한 수사 아래 감춰졌던 그늘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민주당의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선출되는 이 당대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누라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차기 당대표는 이 계파 갈등이라든가 대선 패배 책임론 등 내부 이 논란을 잘 수습해서 오는 10월 재보선과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또 향후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범야권의 이 정기 개편이라는 이런 파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 등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어서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향후 이 정부의 향방을 가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후보별로 이 모두 발언이 1분씩 주어집니다.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3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긴장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 이 후보자 주도권 질문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한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에게 각각 2분씩의 주도권 토론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2개가 주어지고요. 이어서 사회자가 4명의 후보에게 각각 개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2개를 드린 뒤에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신계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김한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강기정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섭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석 배치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추첨을 통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계륜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평화는 우리 민족의 피 맺힌 소원이자 온 인류의 염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63년 전에 동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다시 핵전쟁의 불길한 예감 앞에 우리 민족이 알몸으로 서 있습니다. 지난 북핵 위기 때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는 미국으로 달려가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 앞에서 한반도 전쟁 반대를 역설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지금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새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길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보고 대선 패배가 준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 하나 뚫린 채로 세월을 어렵게 견디고 계셨습니다. 대선 패배를 안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독한 마음으로 민주당 새롭게 바꿔내서 반드시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엇보다 먼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파끼리 대립하지 않고 책임론으로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소모적인 이념 싸움으로 허성하지 않는 그런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정 후보님의 모두 발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심각한 문제가 개성공단 폐지와 남북 긴장 고조입니다. 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 송영길 시장을 만났습니다. 개성공단을 넘어 남북 평화지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특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서해오도 지원위원회가 조속히 소집되어 이러한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영어교사는 편지를 써놓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출국을 한 일도 있습니다. 여야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총리급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한반도에서 사라져간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답게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용섭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강한 야당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논밭 팔고 목숨 바쳐서 키운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살 길은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당대표 뽑아서 국민정당, 시대정당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혁신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혁신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혁신관리수석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한 적이 있고, 제가 장관 청장으로 거쳤던 관세청,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모두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민주당을 맡겨주시면 그야말로 모든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는 강하고 체질 강하고 튼튼한 야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후보님들께서 내가 당 대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첫 번째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것인데요. 공통질문에 모든 후보들은 1분 30초 안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대선평가위원회가 대선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탄핵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엄중한 평가가 나왔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편향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우선은 이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이 보고서 편향 여부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김한길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선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요약된 것을 들었는데요. 큰 흐름을 우리가 잘 수용해서 앞으로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선대위에서 특별한 직책 맡지 못했지만 선대위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들이 저보다 더 책임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선 패배 이후에 2주일 동안 가슴앓이 하다가 편지 하나 써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과 중요한 분들께 보냈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끼리 안에서 네 탓, 내 탓 타령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시면 아마도 한심하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평가서 부분은 그 내용의 큰 흐름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시된 개개인의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화합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친노니 비노 주류 비주류 하는 명찰 다 떼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독하게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1분 30초 다 쓰시긴 하셨는데 제 질문 드린 것 중에 그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답변은 좀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가장 큰 원인이요. 구체적인 원인을 들라면 아마도 성공적이지 못한 단일화에 있다. 저는 문재인 후보께 여러 번 말씀했지만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 과정에서 쓰러뜨리고 이기면 본선에서 진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껴안는 단일화 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역시 대선 패배의 원인과 그리고 어제 발표된 대선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대선 평가 원인은 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는 9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9가지 중에 순서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민주당이 매우 불안정한 리더십, 지도부의 교체 이것이 대선 평가할 때 가장 큰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선거가 있는 대선이라는 큰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 대표가 7번이 바뀌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21명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표가 자주 바뀌게 되면요. 그 어떤 장사도 후보로 나서서 당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대표는 또는 당은 큰 선거를 앞두고 전략 수립도 해야 되고 아래로부터 당원들 조직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는 큰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야 하는데 지도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전당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쪽의 에너지 즉 돈과 조직력과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정말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인지 아니면 계파의 수장을 늘 바꿔가면서 주류 비주류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어 왔던 것이 이 대선 패인의 제1번으로 꼽고 싶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발표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 대선의 원인은 얘기해 주셨는데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것만 짧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민생 정당, 생활 정치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그 대선 평가서의 특정인의 책임을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고 막연히 사람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마녀 사냥식의 어떤 평가서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분 30초가 이렇게 뭐 긴 시간이 아니어서요. 근데 뭐 시간을 많이 드리고 그 깊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저 여러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은 져서는 안 되는 선거, 지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물가는 오르지 않을까, 세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사회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대표는 국민들께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표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 책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공감본부장을 맡아서 정책을 담당했습니다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정책이 보도도 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정책을 알아야 되겠다. 당대표가 민생을 얘기하고 국민의 5대 불안을 얘기하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서 수권정당, 대안정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제 이제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재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어제 나온 그 대선 패배 책임자 발표를 두고 분란과 분열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계른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을 하나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마무리될 무렵에 문재인 후보가 저에게 3번을 찾아와서 선대본의 총괄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완곡히 고사했습니다. 나중에 대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선대본부가 총괄본부장이 부재해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비효율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상당히 잘못해서 대선 선대본부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많은 그 점수를 잃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당에 큰 죄를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의 문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뒷짐지고 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대선 기간에 입방아를 찢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융합이 되어서 총괄적인 평가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선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해 주실 게 별로 없으신가요? 대선평가 보고서 내용은 의미 있는 내용이 많고 또 혁신 과제들도 제대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가? 매우 늦었습니다. 이미 평가서가 나왔어야 할 것들이 너무 늦어졌거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통질문 2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모든 후보들은 1분 30초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여러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자면 민주당 입당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외부에서 신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만일 당대표가 되신 후에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합당을 추진할 것인가? 더불어 안철수의 새정치 담론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기정 후보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이 만약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우리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 분당의 역사, 지지자들은 나눔의 아픔을 겪어왔던 그런 그 기억을 우리는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당이 만들어지고 분열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의 후퇴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만큼 민주당이 그만큼 혁신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제가 이번 출마하면서 저는 출마의 이유가 안철수 교수의 새정치였습니다. 도대체 새정치가 뭘까? 대선 과정 내내 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이러한 문제를 새정치의 하나의 그 정형처럼 이야기해 왔는데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흐름으로 새로운 정치 영역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새정치는 이 대한민국의 승자 독식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가 있는 한 국회와 정치는 늘 싸우게 되고 공존하지 못하게 되고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이런 갈등이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의 본질은
대통령의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바뀌어서 공존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섭 후보의 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우리 민주당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립 변수이고 안철수 신당은 종속 변수입니다. 이번에 5.4 전당대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야말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당대표 뽑고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 제시하고 그리고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면 저는 안철수 신당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개파전대, 세력전대로 가게 되면 안철수 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 교수는 새정치를 위해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지만 현재로서는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고 나서 안철수 교수를 민주당으로 모실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에게 입당하라고 하면 그건 실례인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들어와서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교수의 새 정치, 저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새 정치의 모습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불투명합니다. 이런 부분은 안철수 교수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신기른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의원이라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교수가 갈 길이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 내 갈 길이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 교수의 신당으로 기대를 갖는 초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교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안철수 교수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고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기대를 받는, 관심을 받는 정말 훌륭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만이 안철수 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길을 가다 보면 올바른 길을 많이 같이 걸었다면 둘이 만날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하나가 잘 가고 또 다른 어느 하나가 잘못 갔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너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철수 교수의 재등장 이후에 야권의 재구성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안철수 교수를 외면한다고 해서 안철수 교수와 그 지지하는 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진정으로 새 정치를 원한다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과 의논하는 것이 옳다. 안철수 교수가 무조건 신당으로 간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새누리당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교수에게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은 원래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독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모습 보이면 그분들의 상당수를 우리가 다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상당수 우리가 다시 안을 수 있으면 안철수 교수의 선택도 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재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서 야권의 재구성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의 패착이라면 안철수 교수가 우리 정치에 대한 일반의 혐오에 편승해서 반정치를 택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새 정치의 진정한 길일 것입니다. 네, 네 분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명확하게 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도 약간은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4.24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또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차기 지도부의 중간평가제가 논란이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먼저 의제화시켰습니다. 차기 지도부 중간평가제. 그것이 이제 당내 찬반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당초 초선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자신이 없는 후보가 어떻게 민주당을 혁신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차기 지도부 중간평가제를 내놨는데요. 지금은 뭐 당내 반발로 사실상 폐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 후보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해서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답변은 이번엔 강기정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이용석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저 스스로 그동안의 혁신 성과에 대해서 12월에 중간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헌 당규의 중간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안정성을 잃었는가? 그건 지도부가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21번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6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잦은 교체에 따른 지도부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간평가는 후보가 자기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는 스스로 제 7개월 동안 혁신을 이루고 그 성과에 대해서 12월에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강도 높은 혁신을 하겠다는 본인에 대한 저에 대한 스스로의 결의이고 다짐이고 또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항관리, 갈등관리입니다. 혁신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혁신은 지속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에 제가 재심을 받게 되면 저는 제 2차 혁신을 강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혁신을 또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혁신을 얘기하지만 국민들께서 믿지를 않습니다. 저의 진정성과 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계련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잦은 지도부 교체가 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것은 여러 번의 평가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선거가 패배했으면 그냥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물러나면 그뿐입니다. 왜 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평가가 우선되지 않고 그냥 지도부만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도부 교체가 민주당이 취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섭 의원님도 스스로 말했지만 내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하지만 중간평가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중간평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도력을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민주당에 있는데 올바른 지도력을 세우는 것 그리고 당헌 당규에 명기된 대로 기간을 준수해서 나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10월 달에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중간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가가 중요한 평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정당 역사상 아마 중간평가를 먼저 공약하고 뭔가 그 실천에 옮긴 일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신 후보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강 후보님, 우리 이 후보님, 이 잦은 지도부 교체가 우리 민주당의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그것이 오늘날의 민주당 이 지경까지 온 데 상당한 중요한 원인이 됐다 하는 것에는 우리 당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새 당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9개월로 하자, 15개월로 하자, 이제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이 논의를 거쳐서 임기를 정한 이상 스스로 족쇄를 걸고 평가를 받겠다 하는 것이 저는 당의 리더십에 상당한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들 중에서는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중간평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중간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사회 혼란으로 이어졌던 것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주당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제도가 요구하지 않는데 스스로 중간평가 받겠다 하는 것은 당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정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임평가 문제는 제가 3월 20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냈었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는 현재 우리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지도부는 혁신을 정말 잘하는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혁신안 정확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또 여러 후보들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5.4 전당대회로 뽑힌 이 당대표가 혁신을 해나갈 건데 그 혁신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지를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그 시점이 내년 초 정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가 되면 틀림없이 그 책임을 또 묻기 위한 이런 그 당내 움직임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도부 교체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신임을 묻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그동안의 수많은 이 지도부 교체는 주류 비주류의 갈등 속에서 타의에 의해서 물러난 형태였는데 이 신임투표나 중간평가는 스스로가 혁신 방향이나 이 속도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에게 묻는 전당원 투표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후보는 이 차기 지도부 중간평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어떤 후보는 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이것에 좀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민주통합당 정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 첫 번째 토론회를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생중계로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좀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각 후보자는 6분 동안 자신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주도권을 쥔 후보는 다른 3명의 후보를 각각 지명한 뒤에 2분 내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하고 대신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거나 질문 취지에 어긋날 경우에는 답변을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계른 후보께서 다른 후보 지명해 주신 뒤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3일 전인 7일에서 늦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3분의 후보보다는 지역을 전혀 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손해를 본 느낌이 들고 3분 모두 사전선거 운동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3분 하셨습니다. 강기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보다 훨씬 먼저 출마해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고 생각도 많이 정리했고 또 메모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이제 전대가 시작됐습니다만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일종의 선거 운동을 해 나오면서 느꼈던 소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한번 표현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아까 사회자께서 주류 비주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류 비주류 싸움으로 간다든가 정말 올바른 가치 논쟁으로 우리 전대가 가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 강기정 후보께서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 대의원들이 전당대회를 하도 자주 맞이하다 보니까 전당대회 피로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당으로 보면 상당한 재정적 에너지를 이 전당대회에 잦은 지도부 교체에 투입했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선을 준비하고 정권 교체를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 후과가 결국 무관심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게 주류 비주류 갈등하지 말고 5년 뒤에 민주당의 희망을 보여달라, 이런 주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로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아서 많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다음엔 이용섭 후보께 묻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특사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북 관련해서 특사. 예.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 간이 긴장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 난 지 63년이 지났습니다만 또 지금같이 우리 정부가 또는 정치권 전체가 그야말로 어떤 이 힘의 양대 힘의 충돌 지점에서 자신이 전혀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그냥 말하자면 구경꾼으로 전락한 이런 상황은 또 처음 봅니다. 저는 주도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도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도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단히 좀 마음이 아픈데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정말 남북 평화 체계 구축과 동남아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하는데 남쪽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이용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애순 한 명의 우리 국군과 국민들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보력 태세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강경 도발이 이루어져서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는 꾸준히 대화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애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예방해 가는 게 최선이다. 이런 뜻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김한길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최장집 교수의 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꼬집기를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제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민주사회의 정당한 주인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상반기 안에 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더 미룰 경우에는 사회적 통합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주장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김한길 후보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노동계의 현안이라고 하면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또 최저임금 문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대개 정규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수치가 말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이 청소하는 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 정규적인 일자리로서 마련해 준 것이 아주 좋은 사례로 성공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불법 파견 이 비정규직을 그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마무리하시죠. 최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이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후보를 지명해 주신 뒤에 2분 내에 상호 질의 응답 내지는 뭐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강기정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계파 정치의 문제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말하면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에 계파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정한 계파가 외부 사람을 초청하는 행사에 저도 같이 초청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계파 구성원끼리 모인 데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말 못하는 불이익도 감수했습니다. 제가 우리 강기정 의원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계파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당의 이제까지의 계파 정치의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계파 정치는 대선 후보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모이고 의논하고 이런 모임들이 이제 주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총체적으로 계파 정치라고 표현한 모임 중에는 매우 건강한 토론을 위한 어떤 모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해체 선언을 한 진보행동이라는 소위 486 의원들의 모임도 2008년 대선 패배, 총선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의 진로를 고민하고 5년 뒤에, 당시 2008년 당시 5년 뒤에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기득권 계파다 해서 최근에 해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파보다도 건강한 가치 논쟁, 의견을 논의하는 어떤 그 의견 그룹과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권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같이 추구하는 계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계파 정치는 이익을 추구하는 계파, 당의 이익보다 계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 계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주류와 비주류 말씀들 잠깐씩 하셨는데 우리 당의 주류라는 계파와 비주류라는 계파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굴 지명해 주시고 우리 이영섭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주류는 주류가 못된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고요. 비주류가 하나의 계파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영섭 후보님은 아까 말씀 가운데 민생 정책을 앞으로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민생 정당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도 우리 당의 정책을 책임진 이 정책의장이셨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도 정책의장이셨고 또 문재인 선대위에서도 정책을 책임진 본부장이셨어요. 자, 그런데 왜 이제까지는 우리 당이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들, 이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제대로 제시하는 정당이 되지 못했었는지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지난 총선 때를 되돌아보면 3월 한 15일까지는 정책 선거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책이 저는 새누리당 정책을 압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제주 강정마을, 종부, 말파문 그리고 한미 FTA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수없이 정책을 얘기해도 언론은 받지를 않았고 지도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관본부장을 맡아서 정책을 얘기했습니다만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고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당 대표가 정책을 알고 국민의 5대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 안보 불안, 노후 불안
이런 문제를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대표를 보면서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이제는 필요한 당대표는 정책을 아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5년 전에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뒤에도 민주당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냐 하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때 저는 고민하다가 저 김한길이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 지역구 구로구를 내놓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조용히 집거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이 책임윤리,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계륜 후보께서도 정치 오래 하시면서 여러 번 그 정치인의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한 가지 예만 책임지기 위해서 고민했던 예 한 가지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길 후보님처럼 이런 그 정리된 어떤 책임지는 예는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람이 개인으로는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을 떠나서 어떤 집단이 행동을 했을 때 집단 행동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까지 끌고 갈 책무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반성의 기점과 내용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한길 후보님처럼 이렇게 훌쩍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남아서 그 문제 집단에 대해서 진단하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점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서 전국을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말 세상과 일치하면서 내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이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예, 끝나셨는데요. 이제 뭐 좀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후보자 주도권 토론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조금 긴장이 좀 재미가 좀 지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대선 평가서 저도 300쪽짜리 다 읽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김한길 후보께서 대선 평가 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평가는 정말 치열하게 돼야 되고 또 그 책임은 충분히 져야 되겠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한명숙, 이해찬, 박지원, 문재인, 문성근 이렇게 비율까지 정하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입니다. 또 어제는 우리 당의 비대위원인 문병호 비대위원이 의원직을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를 주장하셨는데 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지워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말 이걸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의원직을 던지는 건지 어떻게 책임지는 건지 특히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정말 자숙하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의원직을 던져라 이런 주장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또 당에서는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 좀 선거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선거 지원을 나가는 거의 책임인지 그렇지 않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고 하시죠. 예, 저는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의 누구에게도 개인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하고 말한 적이 없고요.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개인이 의원직 사퇴 같은 것은요. 저는 5년 전에 그때가 마침 국회의원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은 국회의원 임기 3년 이상 남았는데 불가능하죠. 노원병 선거를 덮는 문제는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노원병이 아닌가요? 부산 얘기죠. 예.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람이 돕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신계륜 우리 후보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말 국민들은 이 책임을 지는 것을 어떤 것이 책임을 지는 건지, 과거에 많은 총선 패배 이후에 김대중 전 총재께서는 대선에 지고 영국을 떠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책임을 졌는데, 과거의 대선 평가서를 뭐 기억하시거나 또는 경험을 되살리셔서 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 따른 이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이 좋은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니까 대선이 실패했을 때 제 기억에는 누가 누구 보고 물러나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김한길 의원님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진행된 상황과 객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엄혹하게 평가를 해서 다시는 그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다른 수준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대선 패배한 후로 하이도에서 봉화까지 그냥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걸어보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도대체 신계륜 너는 왜 정치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하신 분이나 지지하신 분이나 모두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평가도 진정성,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것, 이걸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반성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섭 의원님께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주류 대 범주류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도 김한길 우리 후보자를 소개하실 때 비주류를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최근 이제 선언을 3월 20일 이후에 도대체 이 범주류와 비주류는 존재하는 건지, 범주류는 어떤 개념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친노 책임져라 하다가 친노들이 자숙하고 김부겸 우리 의원님까지도 대선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겠다 하니까 갑자기 친노의 지원을 받는 어떤 범주류, 친노를 포함한 범주류, 이런 개념이 막 생겨나서 저는 그걸 가공의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것은 이 범주류가 대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도대체 이것 좀 정리 좀 한번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좀 해보시죠. 제가 다른 건 정리를 잘하는데 이건 잘 안 될 것 같네요. 우리 당에 못된 폐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운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친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려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은 주류 대 비주류, 주류 대 범주류,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김한길 후보셨습니다. 실은 초창기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류 비주류란 말을 쓰시지 말자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실은 저는 이런 분열적 프레임으로는 민주당 통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이제 주류 비주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가 혁신할 수 있는가, 누가 당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혁신 전당대회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섭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른쪽부터 우리 신계륜 후보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서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계파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선을 하면서 계파 없이 경선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계파 안 들어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옳은 목소리에 박수 쳐지고 틀린 얘기하면 반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계륜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이목희 의원님이 만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해명이 아니라 실체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류 대 비주류, 친노 대 비친노,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당이 분열되고
심하게 가면 분당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논쟁으로 가자. 혁신 논쟁으로 가자. 미래 전당대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뜻을 합하자. 그런 생각을 갖추고 있는 사람끼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언론은 여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네 사람이 단일화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네 사람이 만난 것을 김한길 대 반김한길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모든 그 사물과 운동에는 표면에 보이는 어떤 색깔과 어떤 현상이 있고 그 이면에 진실이라는 게 감춰져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바깥에 보이는 것 내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민주당이 살 수 있지? 민주당이 정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견해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용섭 의원님이나 강기정 의원님이나 모두 전대의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대체로 공감하는 목표에서 같이 전대를 좀 생동감 있게 꾸려가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분은 항상 타겟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행복한 고민으로 생각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민주당의 당헌 총칙 제1조는 민주당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 나온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고 좋은 이제 저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 12월 당헌 개정에서 삭제됐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뒤에 일정한 세력의 무슨 음모나 저의가 있었던 것처럼 자주 말씀하신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무슨 당헌을 개정한 게 아닙니다. 2011년 12월 16일 날 민주당하고 시민통합당하고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으로 통합 출범하면서 새로운 당헌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손학규 대표도 그만두셨을 때고 한명숙 대표는 이 이후에 새로운 대표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일이고 이해찬 대표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주 하면서 누군가가 뒤에서 조정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자주 주는데 이것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느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말한 바가 없는데요. 그런 느낌 받았다고 혼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런 식으로 저 말고 듣는 사람이 다 그렇게 느꼈을걸요? 당원에서 빠진 것이 사실이죠. 예. 예. 저는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 하는 이 조항이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빠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또 하나 그것이 빠지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그것이 빠졌다 하는 것에 많은 당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기정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선 책임에서 누군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책임으로 따지자면 6구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지도부, 최고위원들,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 강기정 의원님, 김한길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셨는데요. 6구 전당대회에 나오셔서 뭐라고들 얘기했습니까? 이번 지도부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선 정권 교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선 거기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졌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지도부가 공백이었다. 어떻게 전쟁하는데 지휘부도 없고 컨트롤 타워도 없었느냐? 근데 다 물러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것도 11월 1일 날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먼저 사퇴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이해찬 대표가 11월 18일 날 그만뒀거든요. 저는 이해찬 대표가 지도부를 이끌었다면 오늘의 결과 이렇게 참혹하게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그만두고 또 열심히 하셨죠. 그러나 그걸로 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지고 나니까 싸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우리 그 최고인이셨던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6월 9일 시간은 10초 정도 더 드리도록 네, 6월 9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됐고요. 9월 14일 우리 김한길 당시의 최고위원께서 이제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 속에는 우리 지도부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 사퇴하고 11월 18일 저희들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10월 22일 날 새정치위원회에서 이방연대 또는 이해찬 대표 사퇴 얘기를 사실은 비공식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사퇴하는 건 실익이 없다. 지도부 공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지금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잦은 지도부 교체와 대선을 앞두고 이 사령부를 없애는 역할을 누군가가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당내 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아무래도 좀 당내 문제로 많이 좀 지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시각을 좀 밖으로 좀 빼서 사회자 공통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네 번째는 종편 출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동안에 종편 출연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뭐 또 당론이었냐 아니었냐 뭐 이런 또 논란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최근에 그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 종편을 출연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당이 지나치게 좀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한길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편 출연 문제, 특히 대선 기간 중에 종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 대선 기간 중에 우리가 이 종편이라는 무대를 이 상대 후보, 박근혜 후보의 우호적인 사람들만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종편이라는 것이 그 탄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큰 무대를 우리가 방치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령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 안 타고 배 타고 다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쟁 중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편에 출연해서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 탄생 과정의 문제점도 거기서 이 얘기하고 우리의 대선에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기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종편은 2008년에 날치기 된 악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이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지도부 당론이었습니다. 그 당론으로 종편 결정이 되고 나서 금지 결정이 되고 나서 이번 대선과 관계에서는 좀 더 지혜롭게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선에서 종편이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고 평가되어지고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의 관점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봤어야 된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그 논란 과정에서도 가장 문제됐던 것은 이 종편을 포함한 이 언론의 공정성을 어떻게 정부 권력으로부터 지켜낼 건가의 문제였고 우리 민주당은 그 점을 일정 부분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인허가권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갖던 권한을 새로 생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로 이관하는 대신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서 말하자면
미창부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과정을 가졌다고 성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종편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 회귀한 것은 과정에 문제는 있었으나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용석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로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다도 이해가 집중되면 모입니다.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좌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표가 된다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강령을 고쳐서 규정하고 김종인 교수를 모셔와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아무리 표가 되고 이익이 있다고 해도 가치가 안 맞으면 안 따르는 그런 편이죠. 유연성이 어찌 보면 좀 떨어지는 것이죠. 종편이 어떤 겁니까? 이건 언론악법 그냥 날치기 통과시켜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안 나가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도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잘된 결정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반성하고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1997년에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제시해서 18년 만에 재집권했던 것처럼 이런 걸 저는 빨리 바꿨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 진보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은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유연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계련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대체로 같은 방향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국회 개원을 하고서 국회에 들어가는데 여러 카메라가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편에 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에 트윗 이런 데서 저거 신계륜 아닌가 라는 빗발치는 항의 이런 것을 받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MB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가 극심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무척 컸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주당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들어했고 그만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대선과 총선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더라도 출연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한 역사성에 충분히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융합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출연의 기회를 좀 넓혀준 것은 완전히 허용했다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금지했을 때 출연하는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조금 넓혀준 것은 비록 그런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편 출연 문제, 이게 뭐 좀 네티즌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있어서 질문 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그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정당 공천 배제 문제인데요. 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지역에서는 이 차기 선거를 준비하던 예비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력 있는 지방 토호 세력과 이 비리 전력자들까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우려를 하면서 반대합니다. 이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 같은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지역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당대표가 되신 뒤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순서에 따라서 강기정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3월 20일 출마 선언 이후에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104분인데요. 그중에 어제까지 78분의 단체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신 속에서도 민주당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공천 폐지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선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와 또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 활동을 해보니까 공천이 없는 것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공천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저는 지난주 일요일 날 결국 이것은 우리 당에서 총의로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공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이분법적 결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천권을 프랑스처럼 시민단체나 유권자 단체에게 이 기회를 부여해서 정당에 독점하는 공천권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이런 NGO 단체에게도 문을 여는 이런 문제까지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좀 물어보자. 그리고 그 묻는 결과는 결국은 국회 정치쇄신위원회를 통해서 여야가 결정될 거다. 결정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때 세 분의 후보가 모두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공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필요하면 얘기하고 항상 거둘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선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공천을 폐지하게 되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극복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충분한 당내 논의나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이게 후보 공약으로 약속이 됐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눈에 뻔히 문제가 보이는데도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정당 공천 폐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토호 세력이 난립할 것이다. 책임 정치가 실종될 것이다. 풀뿌리 정당 정치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 제시하신 5.4 전당대회 때 당원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분들의 한번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이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4월 19일 날 약속을 지키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저의 입장을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시는 건 아니고 4월 19일 날. 4월 19일 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로 신계련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고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 공약으로 할 때도 신중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 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따기 위해서 당시 민정당과 싸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두에서 싸우고 국회의장 공간에 농성을 들어가고 당시 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얻은 게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입니다. 당시 집권당에서는 절대로 기초단체장에게 정당 공천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갖고 있는 역사성 때문에 조금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나온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을 혁신해서 국민의 품으로 안겨드리면 이 문제의 본질이 전 해소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공천이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야합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정당 공천의 배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당 대표가 정말 책임지고 국민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올바른 공천을 수행한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시간을 갖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 후보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 공약 지켜져야 하는 원칙 맞습니다. 또 대선 후보로서 공약할 때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여기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게 있고요. 또 성별로 남성과 여성 의원들 간에
또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기초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선수에 따라 찬반 의사가 엇갈립니다. 이 대단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또 큰 것을 잃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구든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결론 내기 위해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뭐 당원들의 의사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결론 내는 것이 맞겠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논의하면 이제 내일 모레의 일이 아닌데 우리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질문을 준비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답변이 이제 명확한 답변은 안 나왔는데요. 19일 날 어떤 발표를 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각 후보들에게 하나씩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토론회 진행이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답변 시간을 조금 제가 짧게 질문 드리고 답변 시간 대신 1분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1분 30초에서 1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용섭 후보에게 먼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한길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주로 정책적인 행보를 해오셨습니다. 반면 정치적 행보는 별다르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역량이 필요한 당대표로서 좀 부족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은 정책 능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력은 허구하고 선동적 구호에 그칩니다. 물론 이제 정치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죠.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된 그런 낡은 정치력은 없는 것 확실합니다. 뭐 개파 만들고 밀실에서 얘기 나누고 선동적이고 저는 그런 정치, 그게 우리 정치에 불신을 가져왔고 종국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가 현실 정치에 나오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적인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혁신적 리더십 이런 것으로 따지면 누구 못지않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치력보다 더 중요한 정치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력이라면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에 원내대표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친노 자숙론이 불거졌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번 전대회 결과는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친노 자성론과 패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선, 이번 당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당을 구하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고 어떤 사람이 리드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책임, 그러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중심으로 판단하는 전대가 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전대가 되길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한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캠프에 구민주계, 평민계 진영에서 일했던 분들이 수속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혁신의 기치와 맞는 것이냐, 그런 인물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주계라고 하셨나요? 예. 어떤 분들이 구민주계로 얘기되는 건지 정확하지 않고요. 제 캠프에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사무실 얻은 데에. 제가 갔을 때 그런 분들 안 계셨고요. 저는 그 질문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출마 선언문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우리가 참 모셔야 할 우리 당의 큰 거목입니다만은 이제는
두 분을 뛰어넘는 대안 세력으로 우리가 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또 노무현 대통령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두 세력도 이제는 하나로 확실하게 통합돼야 된다, 융합돼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많이 앞섭니다. 뭐 39.5% 대 19%. 광주 민심이 민주당을 떠난 것에 대한 광주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에 실망하고 정치에 실망한 분들이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광주 분들이 호남 민심이 결코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대결하거나 민주당이 분열되기를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본원, 근본이 이 호남이라고 할 때 호남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 혁신의 노력, 반성, 쇄신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당도 호남을 계속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호남이 정말 민주당의 본원답게 분명한 입장과 생각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을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도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혁신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과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서 1분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각 후보자들은 1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계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일 짧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리더십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멤버십입니다. 우리 멤버십 잘못되어 있습니다. 담론 경쟁이라든가 정책 경쟁 필요합니다. 계파가 아닌 담론 경쟁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이걸 수기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 현대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대화 안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원이 주인된 정당, 그리고 예를 들면 당원 주인된 정당 속에는 제가 말씀드린 정책, 전당원 정책 컨퍼런스라든가 전당원 투표제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당의 면모를 바꿔서 조직 업무 전부 지역위원회에 넘기고 정말 중앙은 직능 쪽에 직장위원회를 최소한 1년 안에 1000개를 만들어서 당의 면모를 바꾸겠다. 여기는 젊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 지역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런 변화 등등의 것들을 포함해서 당 현대화 위원회를 만들어 즉각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대표 출마하시면서 내거신 공약들하고 많이 좀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한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혁신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의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주통합당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로 뭉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간판 내건 이래 한 번도 제대로 통합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담합만 있고 통합은 없었습니다. 이제 계파 우리가 초월해야 합니다. 계파 극복해서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 가지고 니 탓 내 탓 하면서 싸우는 것도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또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부터 해결해내는데 등한히 해서 안 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저는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 104분 중에 78명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우리하고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 중앙당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주로 개파, 주류, 비주류, 또 책임, 패배 이런 단어를 주로 쓰는데요. 이 지자체 단체장들은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일자리 이런 단어를 주로 쓰고 대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우리 민주당은 너무 이념투쟁과 중앙당 중심의 정쟁에 휩싸여 있다. 그 여야든 우리 민주당 내부끼리든. 그래 저는 생활정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생활정치가 결국은 분권형 민주당으로 당을 완전히 바꿔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석 후보께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공천혁명을 통해서 인사혁명을 통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발탁되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권만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도 앞으로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실제 장관과 우리의 예비장관이 TV에 나가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여기서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를 타파해 가야 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영남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오는 그런 전국 정당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질문 마지막 공통질문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 의석수 또 다른 야당 의석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석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 우회 구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 민주당의 이 당 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도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에서 우리 후보님들은 이것만큼은 내가 비록 야당이지만 쌍수를 들고 찬성해 주겠다. 또 반면에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선진화법도 있지만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아내겠다. 이런 정책들이 한 개씩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시고 그 관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김한길 후보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예, 워낙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할 수 없고요. 우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하루하루 고조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하루하루 깊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막무가내식 호전성에는 여전히 우리가 또 한 번 경악합니다마는 어떤 정부든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5년 동안 MB 정권이 이 대북 적대적 정책을 해온 것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MB 정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도 실패했다. 이것이 이런 상황을 불러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의 위기 심화를 가져오는 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실제로 손해보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이 아니라 바로 남과 북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도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현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발표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하도 대북에 완전히 단절이 있었던 비핵 개방 3천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대북 정책이 아무것도 없는, 남북 정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 한반도 정책이 부디 성공하기를, 그래서 한편으로 대화하고 한편으로는 안보를 챙기는, 굳건한 안보를 챙기는 병진 노선,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서 많은 힘을 싣고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인사 정책이 완전히 뭐 F학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정답이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제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대화하지 않는, 그래서 청와대에서 늦은 시간에 일찍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줄이고 대화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만들고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입니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대북 정책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통과 통합과 상생을 막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대북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처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 이것도 시정돼야 합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관급 고위 인사는 대통령의 취향을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위직을 임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통합과 상생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낼 것이고, 양극화나 소통과 통합 상생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계륜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뭐 다른 많은 후보들이, 여러 후보들께서 남북관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절대로 지금 남북관계 때문에 생기는 동남아 질서의 그 평화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절대로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민에게 납득이 되는 상황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 돼서 이렇게 되었고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충분하고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기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한 지, 위원장으로 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 서러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노동자 유형 중에서도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가 90%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식 부분보다 비공식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그 위원장은 해고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을 복직시키고 전국 공무원 노조의 합법적인 지위를 즉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4명의 후보님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1분간
자유롭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기정 후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정권의 5년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박근혜 정권 5년 뒤, 그 뒤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마 두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년 뒤를 우리 민주당이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는 정치혁신의 본질로, 새정치의 본질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당대표 출마하면서 저는 그것을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없애고 바꿔서 정말 분권화된 공존의 대통령제로 가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걸 저는 당대표가 되면 즉각 박근혜 정부와 합의해내야 된다, 투쟁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한편으로 생활정치를 해내는 분권형 민주당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섭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제 정말 다른 기준 다 버리고 누가 민주당을 살릴 수 있고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이 잣대만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국정 경험을 통해서 정책 능력을 키웠고 3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을 검증받았고 다양한 기관의 혁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 이용섭이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 크게 놀라보게 바뀔 것입니다.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대화의 정치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선거 며칠을 앞두고 뭐 단일화하자, 연대하자 이런 허약한 체질에서 벗어나서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나가면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계련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해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에게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모두 제 탓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을 분열로부터 통합시키며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로 부축하면서 끝없이 참여하며 그리고 그 참여를 넘어서서 아주 깊고 기나긴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려고 합니다. 앞장서서 걷다가 쓰러지면 누군가가 다시 앞장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오랜 민주당원들이 그래왔듯이 권력 앞에서는 비겁하지 않게, 동료들에게는 오만하지 않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의 깃발 아래 그저 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김한길이가 쓰임새가 있다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명하신다면 저는 몸 던져서 해내고 싶습니다. 김한길은 다른 정치적 야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기 없는 당대표, 욕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한길이가 망가지고 상처가 나더라도 반드시 우리 민주당 살려놓겠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김한길이가 꽃으로 피는 것이 아니라 김한길이가 거름이 돼서 민주당을 꽃피우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김한길이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명의 후보 중 누가 예비경선을 통과하게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토론회에 앞서서 오마이뉴스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혹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글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안병준 씨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마음속에는 이미 국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도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새누리당도 통합진보당도 진보정의당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좀 긴장을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송기동 씨는 이런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지지는 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걸출한 지도자 하나 못 만들어내고 또 뭐 깔아뭉개고 뭐 이런 이제 당내 이 어떤 세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 댓글에 글 쓰신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의견에 민주당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를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발전하세요. 화이팅! 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런 뭐 응원의 댓글도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기 계신 네 분의 후보 외에도 이 중진 의원이죠. 추미애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양보와 희생으로 서로 화합하는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야무지게 견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으로 재탄생하기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토론을 비롯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바로 민주당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이 박상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심 없고 포기하는 분들은 더더욱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기하고 관심이 없어진다면 누가 더 좋아할지를요. 자, 오늘 100분에 걸쳐서 생중계로 이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참고로 그 전당대회에는 최고위원들도 따로 출마를 했습니다. 어제 1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신 분들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윤호중, 유성엽, 신경민, 황주홍, 장하나 의원과 그리고 장영달 전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했습니다. 역시 12일 날 예비경선에서 7명이 추려지고 전당대회에서 최종 4명이 선출됩니다. 오마이TV에서는 4월 말에 이 예비경선을 통과한 7분의 예비 후보를 모시고 다시 한번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 첫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